이게 단순히 어떤 뭐 건설사와 시행사의 문제가 아니라 미분양이 커지면 이런 전체적인 사업 구도가 금융부실로 전이되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태덕빌딩 성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네. 울산 동구에서 대우건설 푸르지우가 주상복합을 건설하기로 해놓고 440억을 포기하고 사업에서 물러났다고 뉴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게 어떤 거냐면 울산 동구에 홈플러스 바로 옆에 있는 입지인데 거기가 보면 고층으로 올라가면은 진짜 바다뷰도 보이고 핫한 입지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에서 그럼 우리가 이거 시공할게요, 440억을 우리가 보증하겠습니다 네. 하고 했는데 갑자기 돌연 이거 위험해 보여서 우리 440억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하고 네. 물러났다, 그 내용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브릿지 대출이 어떻고 PF 대출이 어떻고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대우건설이 그 대기업이 이렇게 440억을 그냥 허공에다가 날려버렸는데 그렇게 한 배경도 있을 거고. 일단은 제일 큰 이유가 지금 분양 시장이 너무 안 좋고 최근에 뭐 대구나 울산 지역 쪽에 아파트가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사업 리스크를 판단을 했을 때 계속 사업을 이어가는 게 맞을지,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그만하는 게 맞을지 고민한 끝에 지급 보증했던 440억을 포기하고 사업을 포기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기업에서는 그냥 의사결정 되는 게 없거든요. 네.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어려운 말들 그리고 그 이유 같은 거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면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스터디가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땅 주인이 땅을 사가지고 네. 그 땅 위에다가 네. 이제 우리가 아는 일군 건설사들한테 시공해주세요 해가지고 네. 시공이 다 되면은 분양을 해서 팔고 거기에 수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브릿지론, PF론이라는 말이 나오던데요. 네.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사가 뭐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금융을 일으켜 가지고 사업을 하거든요. 본 사업이 들어가서 시공 단계에서 이제 일으키는 대출을 본 PF 대출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토지 매입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토지 매입을 위한 그 대출을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본 PF로 가기 위한 어떤 브릿지 성격의 대출인 거죠. 우리가 대출을 하려면 집 담보 대출하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담보물이 이제 집이 없으니까 네. 사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네. 받는 거네요. PF는 이제 말 그대로 프로젝트 사업성을 담보를 해서 받는 대출인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토지를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받는 대출을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브릿지론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받는 대출이고 토지를 확보하고 난 이후에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네. 받는 대출이 PF인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PF를 실행할 때 기존에 있던 브릿지론 대출은 이 PF 대출에서 이렇게 상환을 시키는 형태로 대부분 진행을 합니다. 어쨌든 PF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브릿지 대출이 아주 중요한 말 그대로 브릿지 역할을 하는 예. 그런 대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번 케이스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440억이 뭔가요? 전체 땅값은 아마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했을 때 추정하는 토지 가격은 1,000억 정도였던 걸로 생각이 되고 총 토지비로 1,000억이 잡혀져 있었고 시행사 자기 자본금 에쿼티가 100억 그리고 이제 900억을 브릿지론으로 대출을 해야 되는데 현재 토지의 담보 가치가 이제 460억이라서 이제 금융사에서 460억을 담보로 일단 먼저 대출을 일으켰고 그 후순위로 대우건설이 지급 보증을 하면서 추가로 440억을 이제 대출을 받은 거죠. 자기 자본이랑 토지 가치 이후에 이제 440억. 빵꾸 나는 게 440억이 있었는데 그거를 대우건설에서 네. 우리가 보증해 줄게요, 대신에 네. 우리가 시공해서 남겨 먹을게요, 네. 이렇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대우건설이 요번에 빠졌잖아요. 우리는 440억 보증한다고 했는데 보증이 그거잖아요. 무조건 준다. 근데 일단 이게 빠졌다는 게 뭐냐면 440억을 대출해놓고 내 돈 440억 드릴 테니까 나는 이거 갚고 그냥 빠질게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말 그대로 시공해줄 사람이 없어졌다는 건데 그렇죠. 대우건설이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나와 있는 자료로 유추해 보면 프로젝트에서 대우건설이 받기로 한 공사비는 총 1,600억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토지비가 1,000억, 그리고 기타 금융비라든지 부대 비용 고려했을 때 전체적인 프로젝트 규모는 한 3,000억 정도로 되는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분양을 다 했을 때 다 하고 났을 때 우리가 3,000억 이상이 남아야 이 프로젝트가 이제 흑자가 되고 뭐 시공사는 시공비를 받아가고 금융사는 금융이자를 받아가고 뭐 시행사는 자기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데 대우건설이 판단했을 때 현재 그 분양 시장에서 이 프로젝트에서 3,000억이라는 그 자금을 회수하기가
불가능하고 힘들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더 많은 자금, 더 많은 인력, 더 많은 자재들이 투입되기 전에 자기들은 440억을 손해보는 방향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현장이 어딘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울산 일산동에 네. 동구거든요. 네, 맞아요. 홈플러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상업지에다가 옆에 네. 바닥 끼고 있고 엄청 좋은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냉정하게 얘기하면 울산 동구가 울산 내에서 주거 선호도가 제일 떨어지는 입지잖아요. 네. 울산은 아무래도 학군 좋은 남구 같은 데가 되게 선호하고 실제로 지인들이 이제 울산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 이런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네. 물어보면은 좀 직장 차 타고 다니더라도 네. 가급적이면 안쪽에 남구 이게 학군 좋은 쪽으로 가고 싶어 한대요. 아. 울산 동구가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분양에 대한 더 그런 리스크를 많이 생각한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래서 분양했던 지금 신규 아파트들도 거래가를 보면 가격이 뭐 한 3, 4억 선에서 이제 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처에 보면은 이제 울산 전화프로지오라든지 이편한 세상이 있거든요. 네. 초등학교 가깝고 동구 전화동에서 약간 주거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 30평대가 한 3억대 중후반 이렇게 형성하고 있고 신축 아파트 GLCT 샤이 입주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지금 마피까지도 떨어졌다가 이제 무피에서 살짝 올라오는 그런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울산 동구가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울산 전체적으로 또 봐도요. 입주 물량 자체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023년도 올해 이제 GLCT 자이 때문에 적정 수요 한 5천 세대에서 조금 오버되는 그런 거고 24, 25, 26 이런 거 보면 입주 물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주변 매매 시세 대비 자기들이 생각하는 수익이 남는 분양가를 받기는 좀 어렵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입주 물량이 많지 않고 하더라도 그래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분양가가 시장에 나올 경우에 고분양가로 평가받을 거고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 입지에서 주상복합 아파트가 네. 과연 다 팔릴까? 그리고 이제 수치상으로는 울산이 그 미분양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미분양률이 좀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였거든요. 네. 미분양률이 50% 60% 이렇게 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일단 뭐 미분양 증가하고 그 울산 동구에 입주하는 물량도 23년도에 많고 그리고 24, 25에는 좀 적다고 하더라도 녹록지 않다고 판단했을 거고 네. 그리고 또 짓는데 인건비, 자재값 이런 물가 상승 그리고 금리 상승 지어서 분양해봤자 미분양으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고 맞죠. 지어도 손해볼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겠네요. 인터넷상에는 1,000억 손해 볼 거를 440으로 막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일단 두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이 사업지는 일단 대출로 해서 땅을 매입까지는 완료했잖아요. 네. 그럼 땅 매입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새로운 주인을 찾는 거냐, 아니면은 계속 기다리냐 이게 궁금하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태가 미치게 될 파장, 은행권 쪽으로도 영향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저 사업지가 1군 이 건설업체가 들어왔다고 하면 사업성은 초기에 있다고 판단이 들었던 사업지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군 건설사가 포기를 했으니 아마 시행사 입장에서는 2군 쪽이나 아니면 뭐 여타 1군 다른 시공사를 지금 찾을 것 같고 대우건설이 포기한 440억이라는 자금이 또 다른 사업비로 들어가 있으니 그런 걸 잘 활용해서 2군 건설사를 찾게 되면 다시 사업을 재개하려고 시행사 입장에서는 엄청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행사 입장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시행사가 기존에 지급했던 100억이라는 에쿼티는 아마 포기하게 될 것이고 아까 후순위가 440억이었지만은 선순위가 460억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은행권에서 어떻게든 상환을 받아야 되는 금액인데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상환할 주체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지 전체가 이제 공매로 넘어가서 선순위 460억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이제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이나 거시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같은 것 좀 말해줄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런 얘기 하기는 뭐 조금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스타트하는 시행사 같은 경우는 자금력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지가. 지금 이 사업지 같은 경우도 3천억짜리 프로젝트지만 시행사가 들어간 에코티는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 뒤에 조금 더 넣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대부분의 아파트 분양 사업 구조 자체가 시행사가 적은 돈을 넣고 대부분의 돈을 금융을 일으켜가지고 프로젝트를 하고 분양을 해서 그 돈을 갖고 남는 이익을 시행사가 가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분양 시장이 좋아가지고 이게 분양이 다 될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건설사한테 시공비 주고 은행에 이자 주고
그리고 자기가 남는 이익을 가져가게 되는데, 만일에 여기서 이제 미분양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시행사가 가지고 있는 자금 구조가 원체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미분양이 50% 60% 아니더라도 10% 20%만 하더라도 프로젝트 구조상 그 시행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몫이 한 10%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분양이 10% 20% 이상 나버리면 프로젝트 자체가 적자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메꿔줄 수가 없고, 그걸 못 메꿔주게 되면 프로젝트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그렇게 프로젝트가 가지 않게 되면 은행에서 토지 담보로 내줬던 대출, PF로 내줬던 대출이 전부 부실화되면서 이게 이제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단순히 어떤 뭐 건설사와 시행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사업 자금을 금융사로 꼬았기 때문에 미분양이 커지면 이런 전체적인 사업 구도가 금융 부실로 전이되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다 사이클이라서 어떻게 보면 상승장 때 저런 거를 분양했으면 일산해수욕장이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비치프론트 막 이러면서 네. 홈플러스 바로 옆에 있고 이러면서 맞죠. 엄청 주목을 이끌 수도 있었던 그런 곳이거든요. 네, 상승장이 있을 때 맞지. 44층 막 3동짜리 올라가고 맞죠. 장난 아닐 거예요. 네. 근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하락장의 경우에는 시공권을 포기하고 결국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없어지고 하면서 그게 이어지다 보면 네. 물량이 쭉 사라지면서 전세집도 많이 없어지고 다시 전세가가 오르고 매매가가 오르고 또 네. 그런 시점이 올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들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 눈여겨보고 관심 깊게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뭐 규제를 풀고 다시 부동산의 온풍이 이제 고프로 올 거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시각도 많지만은, 어쨌든 이런 미분양 추세가 언제 꺾이는지 그런 부분을 잘 눈여겨보고 투자 시점이나 본인의 집 구매하는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태박빌딩에 출연해주시고 계시는 해운대 상신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우정 출연을 또 해주셨습니다. 주택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네. 참고로 우리 태박빌딩에서는 아주 양질의 콘텐츠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상권, 상가와 관련된 네. 주택 이외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부동산적으로 상당히 인사이트가 많고 눈요깃거리도 많고 지식까지도 많으니까요. 네. 이 채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이들 찾아와 주셔가지고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네, 보시면 아마 돈 되는 정보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